68페이지 마찰력과 부력이고요. 우리 앞쪽에서 부력이고 앞쪽에서는 우리 마찰력은 이제 고체 상태의 물체를 주로 이제 대상으로 한다면 부력은 액체와 기체 상태에서의 이제 일종의 마찰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항력인데 이제 저항력이란 방해하는 힘이잖아. 마찰력도 방해하는 힘이고 부력도 방해하는 힘인데 마찰력은요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이고요. 부력은 거의 위쪽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물이나 액체에서는 보통 우리가 중력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보통 부력은 위쪽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부력 보시면요, 액체나 기체가 그 속에 있는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 그러니까 아래로 가라앉는 거를 방해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마찰력처럼 방해하는 힘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방향에다가 밑줄에 놓으세요.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고요. 부력의 방향, 중력과 반대 방향이다. 그러니까 위쪽이 되겠죠. 기체나 액체 상태에서는 물체가 항상 아랫방향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방향 자체가 부력은 위쪽 방향이다 라는 거죠. 중력과 반대 방향. 그러니까 마찰력처럼 힘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중력에 의해서 작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중력은 아랫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력은 위쪽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건 반대 방향이다. 알겠죠? 그래서 힘의 방향 마찬가지로 마찰력과 마찬가지로 부력도 반대 방향이다. 반대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느냐? 물 위에 어떤 물체가 있어요. 물체가 이렇게 떠 있는데 기본적으로 물이 어떤 물체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들 뭐 목욕할 때 썼던 그런 오리 장난감 같은 거 있었잖아. 아기 때 그런 거, 그지? 물에 떠 있잖아. 배 같은 거 떠 있잖아요, 그죠? 원래는 만약에 물이 없다고 쳐봐요. 그냥 땅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물이 있으니까 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중력에 받치는 힘을 우리가 부력이라고 한다. 알겠죠?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액체 상태였던 거고요. 만약에 기체 상태다. 기체에서 예를 들면은 뭐 풍등이라든지 뭐 비행선이라든지 뭐 풍선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기체 상태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부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액체나 기체 상태에서 중력에 반대해서 떠 있는 거, 요거를 부력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리고 방향은 당연히 반대 방향, 중력의 반대 방향. 3번, 부력과 중력의 크기를 비교했어요. 가운데부터 보면요, 부력과 중력이 같아. 중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잡아당기는,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하고 위에서 끌어올리는 힘하고 떠받치는 힘하고 같아. 그럼 떠 있겠지, 그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력이 여기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근데 부력하고 여기 떠 있는 안 되죠? 밑으로 가라앉으려는 힘이 중력이잖아요. 잡아당기니까. 그리고 위로 중력에 반해서 떠 있는 힘이 부력인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중력이 더 커져, 그럼 어떻게 돼? 이 물체는 가라앉겠죠, 그죠? 맞죠? 그리고 만약에 이 물체가 만약에 액체가 아니라 기체 상태야. 그러면 부력이 더 커. 그럼 공기 중에 이렇게 떠 있겠죠. 그지?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부력과 중력이 같을 때 물체가 물 위에 떠 있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중력이 더 커. 그러니까 중력이 더 크다는 거는 무게가 더 큰 거지, 더 무거워져. 그러면 가라앉겠죠. 그게 오른쪽에 있는 거고요. 부력보다 중력이 더 큰 경우 물체가 물속에 가라앉는다.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돌 같은 게 되겠죠. 돌 같은 경우는 무게가 더 무거우니까 이렇게 가라앉겠지. 그리고 제일 왼쪽에 이제 만약에 액체가 아니라 기체 상태다 그러면은 물체가 이제 둥둥둥둥 부력이 더 크다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다가 얘도 뭐 풍선이나 뭐 비행선이다 뭐 이런 것도 생각했을 때 계속 올라가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떠 있잖아. 그래서 중력하고 부력이 같아지는 점에서 이렇게 둥둥둥 떠서 가겠죠. 그죠? 그래서 부력이 중력보다 큰 경우는 물체가 위로 계속해서 오르다가 어느 정도 선까지 오르다가 이제 부력하고 중력이 같아진 지점에서 이제 둥둥 떠 있을 거고요. 부력하고 중력이 같은 점에 액체라면은 거기에 떠 있는 거고, 물체가 떠 있는 거고, 중력이 부력보다 더 커지면 가라앉는다.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부력의 방향은 알아봤고요. 부력의 크기도 이제 봐야 되는데 부력의 크기에다가 4번에다가 별표 쳐놓고요. 아까 전에도 마찬가지로 마찰력의 크기도 중요했고요. 부력의 크기도 중요해요. 방향은 반대 방향이니까 뭘 없지 않잖아요, 그지? 크기도 여기 보면 두 개가 있는데 볼게요. 크기 측정. 예를 들면 물체가 받은 부력의 크기는 물체가 물에 잠기기 전후 무게의 차이와 같다. 예를 들면은 오른쪽에 그림에서요, 10N의 물체가 있어요. 그거를 물속에 담궜더니 8N이 됐네.
그러면 그 나머지 차이 2N이 뭐예요? 물이 얘를 떠받치는 힘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부력은 2N이다.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10N인 돌을 어떤 용기가 있는데 그릇이 있는데 여기다가 여기 물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돌을 이렇게 넣었어. 돌을 10N짜리 돌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여기서 밖으로 나왔어. 2N만큼 나왔어. 그러면 이 물이 가지는 부력도 2N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10N이 들어온 만큼 2N 나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부력의 크기는 이제 물 밖에서 물체의 무게, 원래 무게, 물체의 무게가 있는데 거기에서 물 속에서의 물체의 무게만큼을 빼준 게 그만큼의 부력이라는 거고요. 이번에 물에 잠긴 물체의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크다 돼 있는데요. 이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까 마찰력 할 때는 면적은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부력에서는 부피가 클수록 같은 물체라도 부피가 클수록 예를 들면 같은 물체라도요 이렇게 가로로 넣었을 때랑 세로로 넣었을 때랑 부력이 다르다고. 그래서 부피가 크다는 거는 이렇게 가로로 넣었을 때 부피가 큰 거잖아, 그지? 모양이 달라. 예를 들면 이렇게 네모는 같은 10N인데 아무래도 부피가 큰 게 얘가 더 부피가 크잖아요.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지만 부피가 클수록 부력도 더 커진다고. 그래서 배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배를 이렇게 작게 길쭉하게 얇게 만들지 않고 어떻게든 넓게 평퍼짐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배를 만들 때 이렇게 길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최대한 부피를 크게 만들잖아요. 뜰 수 있도록. 왜냐? 떠받치는 힘이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같은 물체, 같은 무게라면 부피가 커질수록 부력도 커진다. 알겠지?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2번 보시면요. 부력을 측정하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10N짜리를 8N, 물속에 넣었더니 8N이 됐어. 근데 물이 빠져나온 만큼 2N인 거잖아. 네, 그게 이제 부력의 크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물체가 밀어낸 액체의 양만큼이 부력이다 라는 거 정리할 수 있고요. 다시 왼쪽에 모양이 같은 서로 다른 세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이에요. 자, 모양이 같다고 했어요. 가, 나, 다 동그라미 모양이고요. 가, 나, 다를 비교했을 때 모양이 같지만 그럼 뭐가 다르다? 무게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를 보면요. 가보다는 나와 다는 같다 돼 있고요.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가보다는 다가 같다 라는 거고, 가와 나는 떠 있으므로 부력과 중력이 같고 다는 부력보다 중력이 크다.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잘 보세요. 그래서 가라앉은 만큼이 부력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책에도 나와 있지만 가, 나, 다가 있을 때 나와 다는 부력만 따지면요. 여기 차이가 있으니까 잘 보세요. 부력은 잠겨진 부피만큼이에요.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절반 정도가 잠겨 있고 나와 다는 다 잠겨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물이 나와 다는 어차피 밀어 올리는 힘은 똑같은 거야. 잠긴 만큼 밀어 올리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부력에서 나와 다는 같아요. 그런데 얘의 중력 혹은 무력, 무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니? 얘가 부력보다 중력이 크니까 가라앉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부력은 나와 다가 같지만 중력 자체는 나보다는 다가 무거우니까 가라앉아 있는 거겠지, 그지? 네. 하지만 부력은 같다. 잠겨 있는 만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으니까 기억해 주세요. 물에 잠긴 물체의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크다. 이게 포인트니까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이게 2번에다가. 그래서 기체나 액체 속의 물체는 정리를 하면요.
그래서 가를 다시 보시면 가는 절반 정도만 이렇게 잠겨 있는 거니까 요 절반 정도만 물이 받는 거잖아요, 그지? 물이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만 이렇게 떠받치는 부력이 생기는 거고요. 나와 다는 다 잠겨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부피만큼 잠겨 있으니까 그만큼의 무게만큼 부력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나와 다를 기준했을 때 부력은 같지만 중력이 다가 더 무겁기 때문에 중력이 더 잡아당기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가라앉는다는 거 해주세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력에서는.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는 다시 정리하면요, 무게와 거칠기의 영향만 받는다는 거 두 가지랑, 부력 같은 경우는 요 부분 물에 잠긴 물체의 부피가 클수록 물에 잠긴 만큼의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커진다. 알겠죠? 그만큼, 그래서 잠긴 만큼이 같다면은 부력도 같다. 화물선에 작용하는 부력 한번 볼게요. 이제 빈 화물선과 짐을 실은 화물선이 있는데요. 화물선의 무게 자체는 가보다 나가 더 무겁겠죠. 당연히 짐을 실었으니까. 그리고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를 보시면 가보다 나가 더 많이 잠겨 있겠죠. 당연히 짐을 실었으니까. 그래서 화물선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도 당연히 더 많이 잠겼으니까 가보다 나가 더 크다. 알겠죠? 그래서 무게가 증가해서 부력이 커지더라라는 거. 무게가 증가해서 부피가 커지니까, 물에 잠기는 부피가 커지니까 부력의 크기도 커지므로 가라앉지 않게 된다. 부력이 커지니까 가라앉지 않게 된다. 거기다가 밑줄에 놓으세요. 물에 잠기는 부피가 커져서 부력의 크기도 커지므로 가라앉지 않게 된다. 그리고 부력의 이제 대표적인 얘가 오른쪽에 있는 잠수함의 원리예요. 잠수함은요, 우리가 잠수함을 잘 알죠? 잠수함 뜨고 싶을 때는 물을 내보내고 공기를 채워요. 공기를 채면은 어떻게 되냐? 뜨겠지. 부력이 커지니까. 그죠? 그리고 가라앉고 싶으면요, 공기 탱크에다가 다시 물을 채워. 그러면 얘가 다시 무거워지니까 중력이 커지니까 아래쪽으로 가라앉겠죠. 그래서 물을 뱉고 물을 넣고 이 차이에 따라서 잠수함이 떴다가 가라앉는 게 기본적인 부력의 원리가 되겠어요. 그게 오른쪽에 있고, 자, 한번 읽어보면 잠수함의 부피는 일정하므로 물에 완전히 잠겼을 때 잠수함이 받는 부력의 크기는 일정하다. 공기 조절 탱크에 물을 채우면 잠수함의 무게가 증가해서 가라앉고요. 중력이 커지니까. 물을 빼면 무게가 감소해서 물 위에 이제 둥둥둥 뜬다고요. 알겠죠? 오른쪽에 6, 7, 8, 9번 한번 풀어볼게요. 부력을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뜨게 만드는 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력에 반대해서 뜨게 만드는 힘이다, 액체나 기체 속에서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크기 자체는 예를 들면 액체상에다 물에 잠긴 부피만큼이 부력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더 많이 잠기면 잠길수록 떠받드는 힘이니까 부력도 커질 것이다. 되겠죠? 자, 6번 볼게요. A는 나무 도막에 작용한 떠있게 만드는 힘이니까 부력이 되겠고요. B는 중력이 되겠죠. 가라앉는 힘. 나무 도막은 현재 물 위에 떠있는 상태이므로 중력과 부력이 같다. 부력과 중력이 같다. 7번.
원래 추의 무게는 5N이었는데 물속에 넣었더니 3N이 됐어요. 그만큼 2N만큼이 부력인 거죠. 그래서 2N. 8번에 자, 요런 게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잠겨 있는 만큼이 부력의 크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A와 B는 A가 더 많이 가라앉아 있지만 중력의 크기는 A가 더 큰 거지만 부력만 따지면요, A와 B가 같고요. C는 살짝 윗부분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D는 아예 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A는 B, 그리고 C. 하지만 중력의 크기만 따지면요, A, B, C, D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부력, 중력 이렇게 되겠고요. 9번 부력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부력의 방향은 중력의 방향과 반대 방향 떠있게 만드는 힘. 2번 물속에 가라앉은 물체는 부력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부력을 받는데 부력보다 중력이 더 커서 가라앉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X. 물에 잠긴 물체의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커진다. 맞아요. 물에 떠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과 중력의 크기는 같다고요. 부력과 중력이 같을 때 떠있는 거라고. 자, 왼쪽에 다시 이제 부력의 이용을 보시면요, 부력은 크게 이제 액체 상태에서의 부력과 기체 상태에서의 부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물놀이 갔을 때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기체 같은 경우는 뭐 열기구라든지 비행선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풍선 같은 거. 자, 액체 속에서는 여러분들 뭐 물놀이 갔을 때 생각해 보세요. 구명조끼, 구명환, 뭐 튜브 같은 거 사용해서 물에 쉽게 뜰 수 있게 만들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밀도 할 때 나중에 따겠지만 하는데, 밀도라고 해가지고 부피를 크게 해가지고 밀도를 작게 해서 뜨게 만드는 게 있는데, 구명조끼, 뭐 튜브 이런 것들은 공기가 들어있어서 어쨌건 뜨게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부력을 크게 한다. 두 번째, 부표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바닷가 같은 데 오시면 뭐 이런 거, 뭐 해운대 같은 데 뭐 가는데 보시면 해운대 바닷가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떠 있어. 그래서 가운데 구명환 옆에 있는 부표라고 해가지고 뭐가 떠 있는데, 이게 위치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가 이제 갈 때 어떤 위치를 알아야 되죠. 좌표를 알아야 되니까 곧 그때 그 지점마다 하나씩 띄어놔요.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물 위의 위치를 표시하고요. 이걸 부표라고 한다. 무거운 배가 부력을 이용해서 물 위에 뜰 수 있다. 잠기는 만큼 더 뜨는 거니까. 그리고 잠수함, 아까 말씀드렸죠. 잠수함 부력과 중력을 이용해서 떴다 가라앉았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물고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혹시 불회라고 혹시 알고 있나요? 물고기 불회라고 해가지고 공기 주머니가 있거든요. 일종의 공기를 넣어가지고 뜰 수 있고요. 공기를 내뱉어서 걔가 잠수함처럼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는 불회 공기 주머니를 이용해가지고 떴다 가라앉았다 할 수 있어요. 잠수함처럼. 기체 속에서는 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 열기구가 대표적이겠고요. 열기구에서 공기를 뜨겁게 해서 뜰 수 있겠죠. 그리고 내려가고 싶을 때는 모래주머니를 내려가지고 이제 내린다든지 공기를 차갑게 식혀서 내린다든지 할 수 있겠죠. 헬륨을 특히 이 부분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니까 말씀드리면,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에서는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부피가 어떻게 된다? 그러니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졌죠. 이게 무슨 법칙이었는지 기억나요? 샤를의 법칙,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 처음으로 배우는 법칙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배울 때 샤를의 법칙, 보일의 법칙이 있었잖아. 한번 정리해보면 간단하게 기체에서만 적용되는 거고, 기체는 왜냐면 온도에 따라서 부피나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크게 변하기 때문에 기체에서만 다루는 거고요. 샤를의 법칙은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크게 팽창하다라는 거 있고, 그지?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크게 증가하고,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가 크게 감소하고. 보일의 법칙은 기체가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반비례하는 거 있죠? 풍선 같은 거, 풍선이 힘을 줘서 꽉 눌러. 그럼 압력을 크게 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부피가 줄어들었고, 네. 힘을 빼면은 팽창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보일의 법칙이 있었어요. 보일의 법칙은 기체에서 압력과 부피 조건이 반비례한다는 거였고, 샤를의 법칙은 기체 조건에서, 기체 상태에서 온도와 부피가 일정하게 증가하더라고요. 그지? 기억나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열기구에다가 불을 떼어가지고 부피가 증가하면 점점 팽창해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내려갈 때는 불을 끄고 이제 모래주머니를 밖으로 떨어뜨려서 점점 무겁게 해서 내려가겠지. 두 번째 이제 헬륨을 채운 비행선, 뭐 헬륨을 채운 비행선 혹은 헬륨 풍선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헬륨이 기체 중에서 두 번째로 가벼운 기체예요. 첫 번째로 가벼운 기체는 수소, 그다음에 두 번째가 헬륨인데 수소는 가장 가볍고 우주상에서 가장 많아요. 하지만 쓰지 않는 이유는 폭발성이 있어서 수소 기체를 쓰면은 풍선이라든지 비행선이 폭발해버려요. 그것도 크게 폭발해요. 그래서 조금만 양이 있어도 이 전체를 다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수소라는 거는 그래서 쓰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수소를 썼었어요. 옛날 2차 대전 때 굉장히 먼 여러분들 굉장히 태어나기도 전에 한 7, 80년 전에는 수소 기체를 가지고 비행선을 만들었어요. 독일군에서.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비행선이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헬륨으로 바꾼 거예요. 헬륨이 우주상에서 두 번째로 많고 수소 다음으로 생긴 원소인데 그럼 나중에 배울게요. 그럼 뭐 헬륨 풍선하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헬륨 풍선하고 일반 풍선하고 생각했을 때 헬륨 풍선을 쓰면은 우리가 둥둥둥 뜨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풍선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안 뜨고 밑에 가라앉지. 그치? 왜냐면 여러분들이 부는 호흡에는 이산화탄소가 많고 이산화탄소는 되게 무거운 기체거든요. 그러니까 헬륨하고 무거운 이산화탄소를 비교했을 때 이산화탄소는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는 거예요. 알겠죠? 같은 공기지만 그렇게 무게가 다 차이가 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어쨌건 헬륨을 이용해서 풍선이나 비행선을 부력을 크게 하는 경우다. 풍등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잘 못 봤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뭐 명절 같은 때다가 아니면 중국 같은 데 가시면 명절이나 이럴 때 풍등이라고 해가지고 비행선처럼 이렇게 불을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뜨겁게 해서 태워서 날려보내는 그런 풍습이 있거든요. 그런 명절 풍습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방에 가면 이런 풍습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소원을 불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대표적으로 기체가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팽창해서 부력이 커지는 걸 이용한 거예요. 아까 전에 액체 속에서 이제 생물 같은 경우 물고기는 부력이 대표적인 불에가 부력을 사용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액체 속에 있는 액체 부력을 이용한 게 물고기의 불에라고 그랬잖아요. 기체에서 공기 중에서 새들이 적응하기 위해서 또 새들도 공기 주머니가 있거든요. 기낭이라고 똑같이 공기 주머니예요. 그래서 생물들이 살면서 진화를 해갈 때 물고기들은 물속에 살면서 위아래로 가라앉고 뜨기 위해서 불이라는 거 공기 주머니가 진화적으로 발생했고요. 기체 상에는 공기 중에서는 조류가 위에 뜨고 뭐 또 가라앉아야 돼. 얘는 이제 내일 앉아야 되잖아. 육지에 아니면 나무에 앉기 위해서는 기낭이라고 해서 기낭이 또 공기 주머니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 주머니에서 공기를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조절해서 이제